이제 오늘은 저 포인트 이펙트 뒷부분과 디스로케이션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베이컨스의 이퀄리브리엄 베이컨스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면 니켈 알루미늄 알로이 합금이라는 거에 표면 사진 나왔어요. 현미경 사진인데, 전자현미경을 찍어놓은 표면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띠 같은 게 보이죠. 110 표면이에요. 110이 이제 여러분이 뭔지는 알겠고, 110 면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런 띠가 보여요. 저 띠가 뭔가 하면 이게 원자를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덩어리인데 계단식 논처럼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고 여기 계단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계단에 이 스텝이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케이크 여러 단 케이크 쌓아 올리듯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턱이 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온도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온도를 올리면 베이컨스의 농도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죠. 온도에 따라서 봤어요. 그럼 베이컨스가 증가하면 여기 밑에서처럼 베이컨스들이 막 생기면, 베이컨스가 생긴 거는 확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 챕터 6에서 배우는 확산을 통해서 밖으로 기어 나오죠. 베이컨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속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공간을 비워주려면 원자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인터스티셜 사이트에 끼어 있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나온다고요. 많이 밖으로. 어디까지 나오냐면 표면에 기어 나오면 표면까지 나온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계단식 논의 가장자리에 원자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면 온도를 올려주면 이 원이 옆으로 슬슬슬슬 자라납니다. 원이 확대돼요. 커지는 거는 이런 계단, 이렇게 모퉁이에 가서 원자들이 달라붙어서, 그 왜 모퉁이에 붙느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거 하면서 키네틱을 통해서 뭐 테라스 킹크 레지 모델 같은 게 있는데, 테라스 레지 킹크 모델, TLK 모델 같이 원자들이 왜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지는 사실 뭐 금세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본 과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요런 데 들러붙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계단지인데. 그래서 이 원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온도가 올라가면 베이컨스가 생기는 걸 이제 한번 본 건데, 한번 여기서 생각을 좀 넓혀가지고, 그래서 온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저 원이 커졌어요. 자, 다시 온도를 내립니다.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내려가요. 상온에 있던 거를 예를 들어서 뭐 200도까지 올렸어요. 그럼 현미경을 보고 있으면 원이 살살살 커져요. 자, 이걸 다시 온도를 상온으로 다시 시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키면.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봐.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왜? 다시 그 온도의 평형을 찾아가야 되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자,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지만 돌아갈지 안 갈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자,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얘기한 것은 연력학적 관점이에요. 연력학적으로는 이퀄리brium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냐 안 가냐를 지금 망설이는 것은 키네틱이에요. 반응론. 왜? 어떤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안 나가냐. 올라올 때는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을 힘을 자꾸 준 거죠. 근데 내려갈 때는 액티베이션 배리어는 있는데 힘은 자꾸 떨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베이컨스가 생기려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웠죠? 베이컨스가 생기는데 결합이 끊어져야 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했죠. 온도를 올려줘요. 그걸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된 자리를 베이컨스가 생겼어요. 다시 절로 갈래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야 돼요. 그게 다시 들어가려면 뭔가를 확산을 하든 뭐든 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넘기 위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지기 때문에 속도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간다라고 판정을 한 것은 연력학에 근거하는 거예요. 연력학적으로는 그쪽이 에너지가 안정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러나 100% 가는지 안 가는지는 키네틱에 대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 텀이 들어가죠.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그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의 그 포인트 디펙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르게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는 차지 뉴트럴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져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NaCl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하나만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지 뉴트럴티가 깨지죠. 전기 중성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빠져요.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는 두 개가 짝으로 빠지는 걸 우리가 샤키 디펙트라고 사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특별한 고유 명사죠. 샤키 디펙트. 그 다음에 혹은 빠지되 이게 두 개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하나가 빠진 것이 두 개가 짝이 빠지지 않고 하나가 빠져서 이런 틈 속에 낄 수도 있죠. 여긴 지금 음이온이 빠져서 이 틈에 인터스티셜 사이트라고 했죠. 저런 데 박혀있으면 중성은 맞죠. 이것은 두 개가 제자리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베이컨스는 하나가 생기는데 그 대신 하나가 인터스티셜 사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그림으로 음이온을 해냈지만 보통은 음이온보다는 양이온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인터스티셜 사이트가 작기 때문에 양이온이 보통 빠져서 틈에 끼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짝으로 빠져서 아예 없어진 걸 두 개가 다 동시에 베이컨시 두 개가 생긴 거를 샤키 디펙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서 인터스티셜 사이트에 들어간 요 짝을 베이컨시와 요 들어간 놈의 짝을 합쳐서 두 개의 짝을 프랭클 디펙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고유 명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한 샤키 디펙트하고 프랭클 디펙트는 둘 다 공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단어는 나오고 지난번에도 써줬지만 스토이키오미트리라는 말이 있어요. 화학 양론비라고 그러는데 화학적 양론비 무슨 말이냐면 NaCl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Na가 하나면 Cl이 하나죠. 그래서 Na1 때 Cl1로 조성이 돼 있어요. 화합물의 식이. 이 두 개가 빠져도 그 식의 조성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죠. 빠져서 덜로 도망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펙트는 생겼어요. 베이컨스가 하나 생기고 인터스티셜 애톰이 하나 생기고 혹은 여긴 베이컨스가 두 개가 생겨도 화학 양론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1대1이라는 비율은. 알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 보세요. 이쪽은 여기 보면은 일가이온 음이온들이 하나씩 있어야 될 것이 두 개가 빠진 자리에 이가 음이온 하나가 들어가도 중성은 되죠. 그래서 차지 밸런스는 맞는데 차지 밸런스가 맞는데 여기 보면은 베이컨스가 하나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빠지지 않고 양이온이 두 개 대신에 이가 양이온이 하나 생겨도 그러면 양이온에 베이컨스가 하나 생기죠. 그리고 역시 그 차지 밸런스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제 외부에 이온이 들어오거나 해서 다른 종류의 임퓨리티 애톰이 들어온 거 지난번에 봤지만 포린 애톰이 들어와서 디펙트를 만드는 그런 경우예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가 이가 이온이 음이온이 들어왔는데 베이컨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 하나 따라 들어와줘도 되죠. 인터스텔 사이트 같은데 덤으로.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들어오면은 짝이 맞죠. 요게 이가로 되고.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디펙트가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런 경우에 이가 이온이니까 이가 이온이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이가 이온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뒷페이지에 정리해서 봅시다. 그래서 아이오닉 머티리얼은 좀 포인트 디펙트가 복잡한데 여기 나오죠 단어가. 이 단어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스토이키오메트릭 디펙트라고 해서 아까도 말한 화학 양론비가 맞는 그런 결함이에요. 그래서 샤키 디펙트하고 프랭클 디펙트가 여기 속해요. 샤키 디펙트는 두 개가 빠져나가는 거고 프랭클 디펙트는 하나가 빠져서 케타이온 사이트 인터스티셜로 들어가는 건데 케타이온들이 보통 이제 실버 클로라이드 같은 거는 1대1의 화합물인데 그런데 이 실버 같은 게 작은 사이즈가 빠져서 인터스티셜 사이트로 들어가서 프랭클 디펙트를 이룬다는 예 같은 게 보여져 있어요. 뭐 이외에도 많지만 자, 그 다음에 non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있습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릭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게 화학 양론비가 비화학 양론적인 그런 화합물이에요. B자가 붙어요 앞에. 화학 양론비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 여기 보는 것처럼 NaCl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경우죠. NaCl인데 Na 대신에 이건 Cl했죠. Na 대신에 칼슘이 들어가. 이가이온이. 여기 보면 Na 대신에 칼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가이온이 들어가니까 여기 소디움 이온이 두 개가 빠지고 칼슘 이온이 하나 들어가서 빈 공간이 생겼죠. 자, 이럴 때는 보면은 이 다음 것까지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클로린 대신에 이가 옥시전이 들어가서 옥시전이 두 개가 들어가고 클로린이 음이온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타이온 베이컨스 양이온이 비어 있고 여기는 N아이온이 비어 있는 경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캐타이온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N아이온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N아이온이 비어 있다는 것은 메탈아이온, 이 메탈릭 아이온, 그 주기표의 왼쪽에 1족, 2족 원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토이키오메트리가 깨지죠. 1대1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non-stoichiometric material이라고 합니다. 컴파운드라고 하든가, 뭐 알로이라고 하든가, 이 아이오닉 머티리얼이죠. 여기 참 non stoichiometric N아이온의 아이오닉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걸 한번 또 다시 정리해서 보면 여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메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소디움 이온 있는 자리에 칼슘 이온이라든가 뭐 바륨 이온이라든가 이가 이온들이 들어가는 경우. 근데 아까 하나 얘기했죠. 그런 경우가 다른 이온이 안 들어와도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어떤 데서 가능하냐면 이 천이 금속 원소 중에서 천이 원소들은 원자가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철 같은 것은 이가와 상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철이 이가로 다 들어있는 FeO 같은 데서 하나가 빠져나갈 때 철이 3가로 둔갑을 하죠. 전자 하나 더 내놔요. 그러면 스스로도 원자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다른 종류의 원자가 안 들어오고도 아까 같은 디펙트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천이 원소들은 D블락, 그러니까 D쉘에 들차 있는 원소들이죠. 이 D블락 엘리먼트들은 천이 원소를 뜻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가능하다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센터라는 게 있는데 칼라 센터를 F 센터라고 하고요. 칼라 센터의 이 F는 독일 말로 Farb에서 칼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칼라 센터는 이 물질이 아이오닉 크리스탈이 되게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그 빛에 감응을 하고 색깔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이 나타나는 건데 왜 색이 나타나냐면 이런 결합 때문에 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칼라 센터라고 불러요. 음이온이 빈자리예요. 음이온이 빈자리인데 일렉트론이 그냥 가서 차지를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결함을 우리가 특별히 칼라 센터라고 부르는데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이것이 그 아이오닉 물질의 색을 발현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이온의 이것도 음이온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스토이키오메트리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1가이온짜리 2가이온이 들어가든지 음이온 1가짜리에 뭐 2가이온이 들어가든지 뭐 양이온이 들어가든지 해서 역시 non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되는 거죠. 다른 종류가 들어와서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좀 뭐 깨지 이런 것들이 이제 non 스토이키오메트릭 디펙트에 속한다. 뭐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포인트 디펙트를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봤어요. 그냥 메탈의 포인트 디펙트도 있지만 이 아이오닉 크리스탈 같은 데서는 차지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몇 가지의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 디펙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이 엘로이, 이제 합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합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솔리드 솔루션을 공부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액만 섞이는 게 아니라 고체도 2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고용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걸 영어로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솔리드 솔루션은 이런 A라는 물질 속에 B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치환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침입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철의 카본이 작은 원자들이 주로 인터스티셜 사이트로 침입형으로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런 틈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치환형과 침입형이 있어요. 고용체는. 그리고 이 솔리드 솔루션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금속 간에 서로 고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특히 알로이, 합금이라는 말로 불러요. 합금. 자, 그래서 A에 B가 들어가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전 고용을 이룰 수도 있어요. 카파와 니클이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카파 원자 자리에 니클 하나를 치환하기 위해서 자꾸 바꿔가면 나중에 100% 니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 그러나 대부분의 재료는 이렇게 완전 치환이, 완전 고용체가 안 되고 일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용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섞여 들어가지 않아요. 용액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고용 한계, 솔리빌리티라는 것을 넘어가게 되면, 솔리빌리티 리미트를 넘어가게 되면 원소는 섞이질 못해, 더 이상. 모체에 섞이질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체에 섞이는 그 솔리빌리티까지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모체 구조가 나옵니다. 물론 레티스 파라미터는 좀 달라지지만 그 모체의 구조가 나와요. 그런데 솔리빌리티를 넘어 들어서게 되면 이상 영역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의 픽이 섞여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B의 구조, B가 덩어리를 지면 B의 구조가 섞여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A하고 B가 어떤 화합물을 만들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화합물을 만든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가 합치면 A, B라는 화합물이 생길 수 있고 A1, B2라는 화합물이 생길 수 있고 100% B가 아니고요. A, B3라는 화합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 화합물이 중간에 화합물이 생긴다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화합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 니클 알루미늄 봤죠? 저 위에 그림에서 우리 그 현미경 사진에서 그것도 NiAl도 있고 뭐 NiAl3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합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컴파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컴파운드가 안 생기는 물질 같으면 B라는 것끼리 서로 뭉쳐서 B라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든 고용 한계를 넘어가면 새로운 세컨드 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제2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느냐? 엑스레이로 구별이 돼요. 자, 이런 것을 엘로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게 섞일 때 잘 섞일 수 있을까? 잘 안 섞일까를 이제 가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 휴մ 러셀리 룰이에요. 휴մ 러셀리 룰은 이 두 가지의 원소가 잘 섞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판단해주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원자의 반경이 비슷해야 된다. 15%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의 반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periodic table, 주기율표의 같은 족에 속하면 좋겠다. 즉,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비슷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라는 건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힘인데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능력이 비슷한 종류가 좋겠다. 세 번째, 그 퓨어 메탈의 경우에는 순수한 중에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같으면 유리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베일런스인데 원자가인데 베일런스인데 만약에 모든 위의 조건이 같다고 하면은 어떤 금속이 어떤 원소를 받아들일 때 좀 원자가 베일런스가 높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다 이 조건이 같은 경우라는 건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유사한 경우라면 더 원자가가 큰 놈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 베일런스가 큰 원자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만족될수록 고용 한계가 커지는 거죠. 많이 고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맞을 때는 다 잘 맞았을 때는 완전 고용체도 가능해서 니클과 그 카파의 경우에는 완전 고용체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중요한 룰은 아니지만 우리가 솔리빌리티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룰이다. 그래서 대개 1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의 그 중요성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징크 속에 알루미늄이 많이 녹아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실버, 은이 많이 녹아 들어가느냐 할 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징크는 반경이 0.133이고 여기 알루미늄과 실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루미늄이 더 가깝죠, 사이즈가. 그다음에 구조는 뭐 둘 다 이거하고 틀리고 원자의 사이즈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도 요거에 가깝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에 알루미늄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가겠죠. 솔리빌리티를 보면 실버보다는 알루미늄이 징크 속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구리 속에는 징크가 많이 들어가느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징크 속에는 구리 속에는 구리가 0.1278인데 징크냐
알루미늄 이게 더 작잖아요. 구조는 이게 같지만 이게 더 작고 일렉트로네가티브라든가 이런 게 비슷해서 여기 보면 또 징크가 많이 녹아 들어갈 거예요. 뭐 이게 다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둡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요. 우리가 그 고용이 됐다라고 할 때는 몇 프로 들어갔냐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프로가 들어갔냐, 고용이.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게 쓰입니다. 하나는 무게비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100g에 이게 몇 g 들어갔느냐. 예를 들면 이게 1kg에 이게 몇 g 들어갔느냐. 이거 무게비죠, 서로. A라는 게 몇 g, 전체가 1kg인데 A가 900g, 이게 100g이다 하면 9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분의 9, 90, 10분의 10 이렇게 100분의 90, 100분의 10만큼 들어가 있죠. 그렇게 무게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weight percent라고 불러요. weight percent라고 해서 WT %로 씁니다. weight percent. WT %라고 보통 써요. 분필이 여기 weight percent. 그 다음에 또 하나가 atomic percent예요. 상대적인 게. atomic percent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혹은 몰비입니다. 이게 몇 개, 이게 몇 개 섞였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는 무게가 몇 대 몇이냐는 거고 지금은 개수가 몇 개 몇이냐는 얘기예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많이 쓰여요. 산업용으로 쓸 때는 뭘 섞어서 막 큰 알로이를 막 용광로에 녹일 때는 아톰 개수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굴이 뭐 1톤을 갖다 집어넣은 뭐를 뭐 1kg를 집어넣고 뭐 100kg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그죠? 원자수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화학식을 따질 때는 아까 스토이키오미트리 같은 걸 따질 때는 원자 개수를 갖고 따지는 거죠. NaCl이 하나씩 있고 뭐 카파니클이 몇 개씩 있고 이렇게 따질 때는 또 아토믹 퍼센트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데 두 개를 컨버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아토믹 웨이트예요. 분자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량이 되는 거 있죠. 아토믹 웨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컨버전을 보면 이건 자주 이제 어렵진 않지만 자주 쓰입니다. 웨이트 퍼센트는 토탈 질량분의 뭐 B의 웨이트 퍼센트는 B. 그래서 100 하면 돼요. 퍼센트니까. 아토믹 퍼센트는 토탈 개수분의 B의 개수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면 컨버전을 할 때는 이게 아토믹 웨이트가 들어가요. 카파 같은 것은 64g/몰인데 1g의 무게. 혹은 원자를 따질 때는 하나를 따질 때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무게거든요. 카파 64g이라는 얘기는 64g이에요. 카파를 원자를 6 곱하기 10의 23 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으면 64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 하나의 무게는 그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카본 12번 동위원소의 12분의 1을 1로 잡았을 때 상대비가 아토믹 매스 유니트예요. 아토믹 매스. 그걸로 볼 수도 있고 보통은 아토믹 웨이트로 따져요. 그 주기율표에 가면 나와 있는. 그래서 아토믹 매스 유니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 농도에다가 할 때는 매스 유니트를 곱해주면 되고 아토믹 퍼센트를 따질 때는 매스로 전체 무게를 갖다 매스로 나눠줘야지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눠줘서 그것분에 하면은 나온다. 그래서 이 컨버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컨버전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이게 처음에 어떤 테이블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웨이트로 퍼센트로 나와 있는지 아토믹 퍼센트로 나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상호 컨버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서로 비슷한 원소, 카파, 니클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그런데 철하고 카본, 철 원자 뭐 100개 중에 카본 원자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아토믹 퍼센트는 1 아토믹 퍼센트지만 웨이트 퍼센트로 하면 굉장히 작아지죠. 카본은 가볍고 철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그 아토믹 웨이트가 차이가 나는 물질들은 이게 아토믹 퍼센트하고 웨이트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서 보지만 스틸, 그러니까 철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카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컨버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전자재료의 이제 결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도 결함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미싱 일렉트론이나 엑스트라 일렉트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결함이다. 이거야말로 전자재료를 지금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재료들을 가능하게 한 그 기본적인 그 원리면서 그 디펙트.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스마트폰이고 뭐 TV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인데 실리콘은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고요. 이렇게 주변에 4개의 실리콘이 둘러싸여서 8개의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완벽하게. 그러면 8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고체로 결합하고 있을 때는 이 전자들은 다 결합에 참여해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도 아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4족이 아닌 5족의 원소를 집어넣어요. 주기율표에 5족. 그럼 외곽에 전자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5개가 있죠. 그게 실리콘 자리에 치환형으로 들어가요. 솔리드 솔루션. 서브스티튜셔널 솔리드 솔루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치환형으로 실리콘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전자 8개를 채워주고도 하나가 남죠. 5족의 원소니까. 그럼 이 남는 원소는 할 일이 없어요. 결합하고 실리콘 대신에 할 일은 4개가 해주는데요. 그래서 상온에서 이런 놈들은 다 떠돌아다닙니다. 쉽게 떨어져 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놈들은 자유전자의 역할을 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죠. 여기는 자유롭지 못한 일렉트론들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렉트론들이 하나가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내가 몇 개를 여기다가 치환시켜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개수의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겠죠, 상온에서. 그럼 이런 데다가 전기를 가하면 이런 전자는 전류의 구성원이 돼서 돌아다니게 됐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몇 개를 치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리콘에 전기를 잘 통하게도 할 수 있고 못 통하게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3족을 갖다 집어넣으면 3족은 전자가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하나가 빈자리가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상대적인 걸로 우리가 홀이라고 불러요. HOLE, 홀. 전자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플러스의 차지를 가지고 역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전공인데 전자의 상대 개념. 전자는 마이너스가 옮겨 다니지만 저것은 플러스 차지가 옮겨 다녀요. 역시 이렇게 하더라도 전기를 가면 전기가 잘 통해요. 이것도 내가 얼마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소자들은 다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내가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전기가 얼만큼 통하게 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를 섞어서 모든 소자를 만들어서 트랜지스터도 만들고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 로직 회로도 꾸며가지고 지금 메모리 칩도 만들고 저런 소자들 부품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역시 일종의 포인트 디펙트예요. 원자 단위의 포인트가 아니라 전자 단위의 포인트 디펙트에 속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상이 이제 포인트 디펙트였고요. 이제 원 디멘셔널 디펙트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디멘셔널이란가 3디멘셔널도 나오지만 아마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요. 원 디멘셔널. 그리고 이제 포인트 디펙트.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뭐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면 just 2디멘셔널 디펙트인 다음에 배울 게 중요하고 뭐 3디멘셔널 있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라인 디펙트라는 거예요. 아까는 원자가 빠지거나 해서 뭐 베이컨스가 생긴다든가 하는 이거 포인트지만 이거는 이제 선이에요, 선. 그래서 모든 게 라인 디펙트고요. 라인 디펙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디펙트라는 것을 또 혼동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지나서 배우다 보면은 앞에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개념이 깨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것은 디펙트라는 것은 기준이 뭐에서 디펙트예요? 결정 물질에서의 디펙트예요. 비정질 물질은 이미 규칙성이 없는 재료에서 무슨 결함을 따지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3장에서 배운 게 5장에서 연속되는 게 3장에서는 완벽한 결정을 배웠고 지금 결함을 배우기 때문에 다 결정에서 얘기해요. 결정의 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에 이런 결함이 없으면
이런 쇠도 여러분도 자동차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결함 때문에 쉐입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변형하는 거예요. 금속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찌그러들기도 하고 이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roduce permanent deformation이라고 써요. permanent deformation이라는 것은 permanent 영구적인 변형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dislocation 때문에. 자동차 영구적인 게 아닌 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elastic deformation이에요. elastic deformation 배웠죠? 탄성, 스프링 같이 힘을 가했다 놓으면 원상으로 돌아가죠. 만약에 자동차 바디를 갖다가 프레스로 탁 모양을 잡았는데 그게 퍼머넌트 하지 않고 돌아간다 그러면 찍어 놓은 다음에 다시 펴지면 자동차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퍼머넌트 데포메이션 다른 말로 플라스틱 서저리 뭐죠? 성형수술. 원상태로 절대 못 돌아와요. 자,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은 원상으로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구 변형이에요. 자, 그래서 디포메이션 하기 전에 이런 원형의 뭐 어떤 철사라든가 뭐 이건 징크지만 있으면 이걸 잡아당기거나 해서 이게 텐션이라는 것은 인장이라고 해서 한쪽 방을 잡아당긴 건데 잡아당기면 늘어날 거예요, 금속이. 금속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 늘어난 다음에 다시 안 돌아가죠, 원상으로. 늘어났어요. 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꽈배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잘 자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서 그게 전체적으로 외관을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들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서 이런 변형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것을 자세히 배우는 것은 이제 7장에서 배우게 돼요. 7, 8, 9장에서. 그러나 디스로케이션이 뭔지 결함을 배우는 것은 이번 챕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것은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dislocate 됐다는 것은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들이 제자리를 이탈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가 아니라 원자들이 어떻게 이탈한 자리가 선으로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dislocation의 원리는 뭐 이 어깨 탈골 같은 걸 dislocation이라고 그래요. 의학용어로. dislocate 됐다 그러면 뭐 탈골 알죠? 어깨뼈가 빠지거나 이런 거.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원자들이 이탈한 거예요. 자리. are one-dimensional defects around which atoms are misaligned. 그러니까 원자들이 misaligned, 얼라인이 안 된 그 자리에 어떤 선을 갖다가 결함으로 나타내 주는데 여기엔 두 가지가 있다. 엣지 dislocation과 screw dislocation이 있다. 칼날전이라고 나선전이라고 그래요. screw dislocation과 칼날전이 엣지 disloc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특징은 엣지 dislocation은 extra half plane of atoms inserted in crystal structure.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추가 엑스트라의 half plane 반쪽 면이 완벽한 결정 속에 들어가 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dislocation 라인과 수직이다. 이게 선결함이니까 라인은 맞고요. dislocation 라인 결함, 라인의 수직이다. B를 우리가 여기 보면 버거 스펙터라고 불러요. 햄버거가 아니라 버거 스펙터. 사람 이름을 따서 버거 스펙터라고 불러요. 벡터라는 거에 유의해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죠. 그래서 이 버거 스펙터라고 하는 것과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수직인 것은 우리가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은 스파이럴,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의 planar ramp resulting from shear deformation. shear deformation은 또 뭐냐? 7장에서 배워요. 아까 것은 이렇게 잡아당기지만 이렇게 밀리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렇게 책을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민다면 이게 밀리겠죠? 이렇게 찌그러들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쉬어라고 하는데 7장에서 다 배웁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 스파이럴 플래너 램프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무슨 지하주차장에 갈 때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뱅뱅뱅뱅 자동차가 돌아가면서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거 봤죠? 그런 걸 우리가 램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스파이럴 램프는 나선형의 램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디스로케이션이. 그래서 여기는 버거 스펙터가 디스로케이션 라인과 평행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버거 스펙터하고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평행인 것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그 다음에 그 수직인 것은 엣지 디스로케이션인데 이것도 둘로 나누면 엣지 디스로케이션에는 파지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네거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수직이 면이 아래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평행인데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right hand screw dislocation과 left hand screw dislocation의 두 가지가 있어요. right hand과 left hand.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disloc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는 pure라는 말을 써요. 순수한 pure edge dislocation과 pure screw dislocation 이렇게 나타나지만 물질 속에는 저렇게 pure한 성분은 거의 아예 없어요. 다 이것이 섞인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을 mixed dislocation이라고 해요. 근데 mixed dislocation에는 엣지 성분과 스크류 성분이 항상 섞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텐데 그 다음 페이지를부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것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이고 여러분이 이 교재, 이 칼리스터 책을 배우기 전에 옛날에 그 다른 책이 있었어요. 유명한 책이 그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겉표지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만큼 디스로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바이블 같은 우리 그 신소재 쪽에 오랫동안 쓰는 교재 그 이 바레트 책이라는 게 있어요. 바레트 닉스 테텔만이라는 사람이 공동저자로 쳐서 한 20년 이상을 갖다가 아마 모든 신소재공학과에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교재로 썼을 겁니다. 이 책 나오기 전에요. 그 책의 카바 페이지의 그림이에요, 저게. 그 정도로 디스로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먼저 보면 뭔가 결함이 있죠? 이해가 되나요, 이제?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뭔지? 보여요?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책받침을 어디다 끼워 넣어놨죠? 원자로 이루어진 반쪽짜리 책받침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보여요? 보여요? 원래 완벽하려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려면 여기가 쭉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야 되죠. 지금 완벽하지 않죠. 이 밑이 비어있죠. 혹은 이 반이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완벽한 크리스탈에 이 반쪽을 갖다 뭘 책받침 같은 걸 이렇게 쐐기를 박아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완벽하죠, 크리스탈들. 여기도 완벽해요. 그런데 여기 완벽하지 않죠. 왜? 이쪽 밑으로는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선이 보이죠, 이렇게. 거기는 원자들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것을 우리가 dislocation이라고 합니다. 엣지 dislocation. 이걸 우리가 extra half plane이라고 해요. extra half plane. 책받침 같은 게 완벽한 크리스탈에 쐐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진 면은 항상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쭉 이으면 거기는 계속해서 선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결함이 쭉 이어졌죠. 원자들의 결함이. 이게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디멘셔널 그 디펙트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걸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버거 스펙터라는 건 뭐냐? 이 결함과 결함을 이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원자의 한 간격이 주로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컨벤션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림을 보여주서 했기 때문에 컨벤션을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믹스드 디스로케이션을 가르쳐 줄 건데 컨벤션 따지지 말고 지금은요 그냥 버거 스펙터 뭔가만 개념만 배우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포함하는 주변의 원자를 가지고 한번 출발해. 이게 여기서 출발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데 여기 요 안에 디스로케이션이 없죠.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서 하나, 둘 가서 그럼 다시 넷으로 알죠? 하나, 둘, 셋, 넷 가서 다시 위로 둘 가야죠? 하나, 둘 가면 제자리 왔죠? 그죠? 속에 디스로케이션이 없는 데는 출발해서 쫙 돌아오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디스로케이션을 포함하는 쪽 한번 갑시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가서 4개 갈게요. 하나, 둘 포함됐죠? 셋만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까 출발 여기서 했죠. 이만큼 차이 나죠.
차이 나는 거 알겠어요? 디스로케이션 하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얼만큼 나냐? 요 크기만큼 나죠. 그거를 우리가 버거스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은 결함이 있으면 원자가 쐐기를 박아놨기 때문에 뭔가 틀어졌거든요. 그러면 디스로케이션 하나 때문에 얼만큼 원자의 차이가 나냐면 그 퍼펙트한 크리스탈에서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하나 때문에 생기는 게 요만큼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nearest neighbor atom 간의 거리가 됩니다. 옆에 원자 간의 거리. 그래서 요거를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버거스 벡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버거스 벡터와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수직이 되는 게 보이죠? 수직이 아니에요. 수직이죠.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일로 뚫고 들어가고 버거스 벡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직 맞죠? 이게 수직이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엣지 디스로케이션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보여요? 이걸 알아야지 다음에 이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으로 나옵니다.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보기가. 자,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책에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이블에 우리 과에서 쓰는 바이블 이런 교재 겉표지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뭐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디스로케이션이 없으면은 금속의 변형이 아까 이런 금속을 쓸 수가 없어요. 재료를. 그게 가능한 건 다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이번엔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입니다. 네,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좀 더 그림이 복잡하죠. 이것은 외부에서 본 모양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 속에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를 아래층과 위층의 그 원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린 거. 자, 이건 어떤 모양이냐면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꺼운 책을 한번 생각해. 전화번호부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부 요새 없지만 하여간 두꺼운 책 있죠. 두꺼운 책을 갖다가 아까 이게 그 쉬어 포스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는데 윗면을 절로 밀고 아랫면을 상대를 이렇게 민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밀면 이게 쫙 갈 수 있지만 이쪽에서부터 쫙 밀면은 이렇게 여기 틈이 생기고 저쪽에 좀 이쪽에 반쪽만 저기 밀린 거 보여요? 상상이 돼요? 두꺼운 책을 갖다 이렇게 밀으면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이쪽을 밀었어요. 그럼 저쪽에 밀려나갔을 거 아니에요? 보여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 이후는 아직 안 밀려서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밀리다 여기서 보면 끝에는 한 칸이 밀렸지만 요 근처는 조금씩 밀려있어요. 이런 원자들이 아래에 의해서 요만큼 조금씩 밀리고 여기서 조금 밀리고 더 조금 밀리고 하다가 여기서는 여기 끝에서는 한 칸이 밀리게 되죠. 원자 한 칸이. 자,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출발해 볼까? 이런 데서 출발해서 뭐 여기서 아까 하나 둘 셋 와서 하나 둘 와서 하나 둘 셋 가서 하나 둘 가면 완벽하니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죠. 자, 여기 디스로케이션은 어디냐? 여기가 디스로케이션 라인인데 여기서 쭉 가는 게 여기가 디스로케이션 라인이에요. 여기 시작하는데 쭉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돌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 와서 여기서 가볼까요? 하나, 그죠? 여기서 돌아봅시다. 여기서 하나, 둘 와서 이게 넘어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4개 올라왔으니까 하나, 둘 하면 요만큼 차이가 생기죠. 여기서 출발해서 둘, 넷, 둘 들어오면 요만큼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 차이를 이어주는 게 아까 버거스 벡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버거스 벡터와 이 선은 평행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에요. 근데 아까 거하고 다르죠. 아까 거는 이 버거스 벡터하고 여기서 결함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내면 하나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면 요만큼 차이 생기잖아요. 이 디스로케이션이 없는 데서는 완벽하죠.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기선 요 차이만큼이 생깁니다. 요것이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고 역시 여기서도 가장 가까운 원자 사이의 간격에 해당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본 것처럼 이건 순수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앞에 거는 순수한 엣지 디스로케이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열로서 이런 결함을 만들어서 선으로 보여요. 그게. 이런 것이 디스로케이션인데 바로 이것들 때문에 금속의 변형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금속 속에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뭐 10의 몇 승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곱센티미터당 10의 뭐 많은 거는 10승, 12승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많이 있어요. 디스로케이션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가 이걸 총괄하는 이제 믹스 디스로케이션인데 일반적인 디스로케이션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면 디스로케이션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 시꺼먼 것들이 다 디스로케이션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막 뭉친 것도 있고 막 다발, 실타래 있죠? 실들 막 꼬여 있는 것처럼 막 뭉쳐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엄청 디스로케이션이 많은 부분이고 뭐 이런 좀 몇 개 이런 것들이 이런 디스로케이션이 이게 완벽 크리스탈에서 결정해서 이런 결함들이 엄청 많이 보이죠. 선결함들이. 이게 다 디스로케이션이에요.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결함이라는 것은 나쁜 쪽의 의미지만 사실은 디스로케이션 때문에 좋은 특성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복잡해요. 이것도 모식도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퓨어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나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없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버거스 벡터를 정의하는 거하고 여기 이제 센스 벡터라는 걸 배워서 정의하게 될 텐데 책에 없지만 가르쳐 줄 건데 잘 들으세요. 이 컨벤션이 있어요. 우리가 정의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컨벤셔널은 그 클락와이즈의 라이트 핸드의 스타트 피니시 컨벤션입니다. 시계 방향에 오른손에 스타트 피니시 처음과 끝.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디스로케이션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positive edge dislocation, negative edge dislocation, 그 다음에 right hand screw dislocation, left hand screw dislocation은 네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모든 성분은 네 가지인데 그 각각의 이 어떤 디스로케이션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어떤 디스로케이션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나중에요. 지금 여기서는 아마 우리 책에서는 다루진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이 디스로케이션은 뭐 구조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강도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울 때 전이론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디스로케이션이 막 움직여가요.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거 공부하려면 이 성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 디스로케이션이 막 줄어들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 막 커질 수도 있고 또 제너레이션도 되고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변형을 주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주는 응력, 힘에 따라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성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컨벤션에 따라서 성분을 규명을 해야 돼요. 내가 보는 디스로케이션이 어떤 건가를.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한 번 합니다. 한 번만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센스 벡터라는 거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센스 벡터라는 걸 보통 사이로 쓰는데 이것도 벡터예요. 센스 벡터는 뭐냐? 디스로케이션을 따라서 접선 방향으로 가는 벡터입니다. 디스로케이션 라인을 따라서 접선 방향의 벡터예요. 그 시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다 틀려지죠? 이런 데서는 디스로케이션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림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밀었을 때 책이 앞쪽이 저쪽까지 뚫고 나갔죠? 뚫고 나갔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쫙 밀리지 않고 여기서 차례대로 진행이 됐다면 중간에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중간에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내가 밀었는데 아직까지 저기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여기서 이게 완벽한 크리스탈이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한 점이 밀렸으면 어딘가 가서 이렇게 하나가 밀려있는 데가 있겠죠.
이게 저 끝까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끼어 있죠. 하나가. 여기 끼어 있잖아요. 요거 끼어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이런 중간 상태를 생각해 보자. 이게 다 나가서 이게 끼어 있지 않고 이게 빠져나가면 여기 하나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근데 튀어나가지 않고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스로케이션이 사실은 여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갔다고 보면 돼요. 중간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완벽하죠. 이쪽에. 여기는 아까는 이게 없어요. 아까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없고 여기가 다 맞아서 일로 하나가 튀어나갔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맞고 이 중간에 아직 튀어나가지 못하고 끼어 있는 상태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디스로케이션 라인을 봅시다. 자, 이쪽을 보면은요.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수직으로 있잖아요. 저 안으로 들어가겠죠. 디스로케이션 라인. 이런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 있으면 원자들이 층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 보이겠지만. 여기는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디스로케이션 궤적을 그리면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선 수직으로 들어오고 이쪽에선 평행으로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는 섞여 있겠죠. 이 센스 벡터라는 것은 내가 이 센스 벡터를 따라서 걸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잡읍시다. 이쪽에서 센스 벡터가 가요. 그럼 센스 벡터는 이 디스로케이션 라인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센스 벡터는 이렇게 가다가 센스 벡터가 점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올 때 센스 벡터는 뚫고 나옵니다. 저쪽에서 뚫고 나와요. 알겠어요? 센스 벡터는 내가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내가 가면서 보는 방향, 디스로케이션은. 그럼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센스 벡터는 그런 방향이고. 자, 그럼 센스 벡터에서 봤을 때 counter clockwise right and start finish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스타트를 해볼까요? 스타트에서 하나 가서 뭐 이렇게 몇 개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서 오죠. 그러면 스타트 피니시 컨벤션은 뭐냐면 스타트에서 이 디스로케이션 하나 있으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긋나잖아요. 그 어긋나는 걸 메꿔주는 게 버거스 벡터라고 했죠. 그 버거스 벡터의 벡터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스타트에서 피니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 쪽에서 피니시로 끝나게 하면 이 그림이 지금 스타트 피니시로 돼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 스타트 피니시가 거꾸로 나오겠죠.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컨벤션을 했을 때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갔을 때 스타트에서 피니시를 마감하는 벡터를 버거스 벡터로 정의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컨벤션. 그러니까 이 정의가 틀려지면은 이게 반대로 나옵니다. 버거스 벡터가. 만약에 이걸 이쪽으로 안 돌리고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리면 스타트 피니시가 이렇게 돼요. 카운터 클락와이즈를 돌려서 피니시 스타트로 하면 또 똑같아져요. 그죠? 두 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 클락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되 또 이것도 피니시 스타트면 두 번 바뀌어서 역시 같아져요. 이거랑 컨벤션이. 근데 이게 카운터 클락와이즈, 이건 스타트 피니시라면 반대 방향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컨벤션을 하나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카운터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에다가 스타트 피니시를 잡아요. 버거스 벡터를. 그랬을 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right hand dislocation, right hand screw dislocation은 오른손에 그걸 따르는 것은 여기서 이 버거스 벡터하고 이 센스 벡터가 평행인 거. 이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평행인 것이 이게 right hand screw dislocation이에요. screw dislocation. 평행. 자, 여기 지금 평행이죠? 이쪽의 디스로케이션 성분은 right hand screw dislocation이에요. 이 센스 벡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내가 센스 벡터가 여기서 잡았어요. 센스 벡터도 내가 어디선가 하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센스 벡터를 잡았어요. 버거스 벡터를 정의를 했을 때 이거하고 평행이죠? 그러면 센스 벡터하고 평행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right hand screw dislocation, 여기 성분이. 자, 조금 더 하고 볼게요. 일로 돌아 나와요. 자, 이쪽으로 끝으로 나왔어요. 그럼 내가 센스 벡터를 따라가니까 이쪽에서는 센스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센스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버거스 벡터는 아까처럼 카운터 클락와이즈에서 스타트 피니시 하면 이 버거스 벡터 방향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를 포함해서 여기서 카운터 클락와이즈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 여기서 나온다.
근데 여러분이 이쪽에서 돌리면요. 카운터 클럭와이즈에서 돌리면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잘 보세요. 자, 이건 좀 잘 봐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가서 하나, 둘, 세 개 가서 하나, 둘, 세 개 가서 하나, 둘, 세 개 가면 스타트 피니시 하면 이렇게 되니까 버그 스펙터가 거꾸로 나오죠. 예? 거꾸로 나오죠. 뭐가 잘못됐느냐? 이쪽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센스 벡터를 볼 때는 센스 벡터가 저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봐야 되죠. 내가 가면서 디스로케이션을 센스 벡터는 하나에 방향은 바뀌지만 내가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저쪽에서 나와서 보면 이걸 뒤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쪽 뒤에서 돌린 거로 보면 버그 스펙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센스 벡터를 내가 이쪽에서 잡았죠. 이렇게 해서 돌아 나왔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는 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버그 스펙터가 이렇게 돼요. 잘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중요한 것은 디스로케이션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 라인이 여기서 끝나죠.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모든 그 디스로케이션 방향이 어디로 돌아가든 간에 이게 막 별 난리를 다 치더라도 디스로케이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버그 스펙터는 하나입니다. 방향과 크기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디스로케이션 하나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스로케이션이 어떤 물체 내부에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버그 스펙터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더라. 모든 버그 스펙터는 어디를 가나 다 버그 스펙터는 똑같다는 거예요. 버그 스펙터 하나입니다. 디스로케이션 하나. 버그 스펙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디스로케이션은 중간에 끝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뚫고 나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클로즈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런 엑스트라 하프 프레임을 가운데다 딱 끼놓으면 가장자리에 다 결함이 생기지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가다가 중간 물체 내부에서 이렇게 끝나는 부분은 절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뚫고 나와야지 끝나요. 디스로케이션 하나가.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끝나고 뚫고 나오든 속에서 하나로 루프로 있든 속에 들어가 있든 간에 버그 스펙터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버그 스펙터면 여기서 버그 스펙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크기가 다 똑같아요. 같은 결정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여기서 이 룰을 쓸 때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거꾸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저 컨벤션을 쓰면 근데 저 컨벤션을 쓰기 위해서 사이 벡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들어가면 쭉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이게 아까 평행이면 사이하고 이 버그 스펙터가 평행이면 라이트 핸드 스크류니까 만약에 이게 사이하고 평행인데 버그 스펙터의 방향이 거꾸로다 하면 이것은 레프트 핸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 포지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이제 네거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는데 네거티브 요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이하고 버그 스펙터를 외적을 합니다. 이 방향이 결정해 줍니다. 이 방향이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사이 외적이 지우개가 없네. 이것이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 외적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사이를 왼쪽에 써야 돼요. 이것도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면 다 틀려져요. 사이가 왼쪽에 있고 버그 스펙터가 오른쪽에 놨을 때 사이 벡터에서 나사를 돌리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를 보면은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그 스펙터 맞죠. 하지만 사이 벡터는 거꾸로 나오니까 사인이 이렇게 나오죠. 사인은 이 저쪽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버그 스펙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이에서 버그 스펙터 쪽으로 돌려주면 나사가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빠져나오죠. 포지티브 엣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엑스트라 하프 프레임이 위로 있죠. 만약에 사이에서 버그 스펙터 방향으로 돌렸는데 나사가 밑으로 들어가면 밑으로 엑스트라 하프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복잡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이 컨벤션은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컨벤션을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또 다르게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컨벤션을 알고 쓰면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해. 자, 이 중간에 이게 지우개가 없어서 좀 그런데 중간에 그 믹스 디스로케이션 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고요. 이쪽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이죠. 이쪽이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에요. 이런 데를 보면은요. 사이 벡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사이 벡터가 여기 따라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사이 벡터가. 그러면 사이 벡터는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데 사이를 보면요. 이런 데 사이 벡터는 이 방향의 벡터죠. 접선 방향이니까. 그런데 항상 나눌 수가 있죠.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으로 이 벡터를 이 성분을 이런 방향과 이런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두 개로. 그럼 요것은 버거스 벡터는 하나가 정해진 버거스 벡터는 이런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버거스 벡터가 저기 있으니까 어디서나 버거스 벡터는 이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요런 중간 부분은 어때요? 이 버거스 벡터하고 사이 벡터가 평행이잖아요. 저 중에 하나 들어가죠. 스크류 성분이죠. 근데 여기는 사이 벡터하고 버거스 벡터가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엣지 디스로케이션 성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디스로케이션은 성격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믹스 디스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그렇죠. 믹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90도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엣지 디스로케이션 성분은 끝나겠죠.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 라인에 따라서 성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대부분이겠죠. 믹스 디스로케이션이 섞여 있는 거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컴포넌트를 따져보면 엣지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서 그림을 보고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믹스 디스로케이션.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그 2D 디펙트를 조금 보면 서피스 왜? 위쪽으로 원자들이 없으니까 결함이죠. 그래서 그런 결함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피스 에너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로그래픽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따라서 면의 밀도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결함의 표면이라는 게 결함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임퓨리티 원자들이 들러붙는다 하는 것들인데 아마 이 시간적으로 오늘 여기는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수업을 끊겠습니다.